Recording in progress. 네, 이번엔 진짜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처음에 역사, 그리고 윤리, 그다음 이제 머신러닝 기법, 그다음 모델 학습, 그다음 최적화 방안, 유사도, 그다음에 이제 모델 학습의 문제점, 그다음에 인공지능 모델들, 그다음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역사는 이제 처음에 엑소 선형 구분을 구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1차 암흑기가 왔다가 기울기 소실 과적합 등이 생겨서 문제가 계속되다가 최근에 돼서 이제 딥러닝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발전하고 있고요. 특이점은 모든 인류의 지성의 합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데 어, 이미 어떤 면에서는 저는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게 사람인지 구분하는 거고, 리버스 튜링 테스트는 반대로 기계를 가려내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AGI라고 해서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구글에서 만든 그냥 등급인데 여기저기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요거를 다 외우긴 했었는데 꼭 외워야 되나라는 그 생각은 조금 있긴 한데 이제 AGI는 개념은 알고 가셔야 돼요. 얘는 범용성 있는 AI예요. 특정 어느 분야에 특화된 AI가 아니고 여기저기 다 갖다 쓸 수 있는. 그럼 여기 보면은 고파이라든지 뭐 시리, 알렉사, 저희가 알고 있는 알파고 이런 거는 네로우 AI예요.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는 애지 다른 걸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범용적인 AI는 얘를 가지고 어디 저기 다 쓸 수 있는 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6원칙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성능에 초점 맞추고 역기능보다는 잠재력 이게 아까 뭐 AI 기본법에서처럼 부응을 할 것인지 규제를 먼저 할 것인지 그래서 역기능보다는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렇게 있고요. 아시다시피 요렇게 큰 개념으로 갑니다. 요거는 추후에 밑에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윤리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기본 원칙이라 그래서 3대에 10대 과제 요렇게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사용 시에 지켜야 될 윤리고요. 그거를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챗봇 윤리라 그래서 챗봇 만들어야 될 때 지켜야 될 거, 요거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서울시에서 따로 생성형 AI를 쓸 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만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얘기고요. 뭐 가이드라인이지만 뭐 이거를 딸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지도학습은 라벨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함수를 유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답을 줘놓고 답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평가 기준은 교차 검증이나 정밀도, 재현율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혼동행위를 가지고 실제 차인데 제대로 예측을 했냐, 거짓인데 거짓으로 예측을 했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답을 줬기 때문에 그 비지도 학습은 반대로 언라벨드 데이터 답이 없는데 네가 알아서 한번 만들어 봐. 이게 이제 KNN과 K민즈가 되는 건데 답이 없는 애들한테 네가 그냥 알아서 유사한 특성끼리 모아봐. 요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 되는 거고요. 이제 K민즈, PCA, 클러스터링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 학습은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를 인식을 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으로 머신러닝 하는 기법이에요. RLHF라 그래서 요게 그 많이 쓰이는 그 방식인데 챗GPT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하는데 사람이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거야, 요거는 잘 된 거야 이런 거를 피드백을 주는 거고 PPO도 강화학습의 일종인데 이제 챗GPT에서 사용하는
모델 없는 강화학습 기법입니다. 뭐 유형으로는 가치 기반, 정책 기반, 정책 경사 방식, 액터 크리틱 방식이 있는데 요거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어, 네, 좀 컴시움 같은 데는 조금 깊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서 어, 그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모의고사인지 컴시움에 나왔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러닝이라 그래서 적은 양의 데이터와 주어진 환경으로만으로도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는 다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모델을 쓰게끔 했는데 데이터를 조금 주고 네가 알아서 이제부터 공부하고 한번 해봐 해서 하는 게 메타러닝이고요. 학습 방식에는 거리 기반으로 해서 하는 샵 네트워크와 매트릭 러닝이 있고 모델 기반으로는 만, 메타넷, 최적화 학습 기반으로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펍세트로는 뭐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입력층, 응입층, 출력층으로 구성된 모델이고 이게 엑소어 문제를 해결이 안 됐었는데 다층 펍세트론 해서 아까 1차 암흑기를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라미터입니다. 모델 학습에서 필요한 게 이제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는 모델 내부에서 결정하는 파라미터예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거고요.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고 회귀 개수, 편향, 가중치, SVM 모델의 서포트 벡터가 이제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에 반하는 것이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잠시만요. 네.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파라미터와 달리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설정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매그램베라 그래서 여기 거요 세 개를 많이 했었어요. 매뉴얼은 그냥 사용자가 하는 거고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베이지안 방식으로 했었는데 많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들 한 번씩 읽어보셔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차별화로 가려고 도구 같은 것도 몇 개 좀 정리를 해뒀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한다. 뭐 하이퍼 파라미터 종류에는 이제 은닉중 수나 로드스, 에포크, 배치 사이드 드랍아웃 레이트 등이 있고요. 이제 학습률이랑 활성화 함수도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 최적화 알고리즘 학습률 요게 이제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요거는 요것도 130회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학 학습률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적 학습률이라 그래서 그냥 고정된 학습률로 가는 거. 동적 학습률은 에포크라고 하는 거는 그 입력층에서 응립층까지 갔다가 이제 요 한번 가는 거를 에포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에포크가 이제 반복될 때마다 동적으로 한 번 할 때마다 뭐 얼마씩 올려, 얼마씩 올려, 얼마씩 올려 룰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적응형 학습률은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바꾸는 건데 그 알아서 바꾸는 기준이 관성 기준으로 갈 것이냐, 학습률 기반으로 갈 것이냐, 혼합 기반으로 갈 것이냐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요거를 묻는 것이 한번 나왔었어요. 저는 이거 각각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까라고 했는데 각각에 대한 기법과 장단점을 물어보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성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쭉 그 학습률을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일정 더 그렇게 간다. 그런 거고 학습률은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조정하고 얘는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하는데 최근 정보에다가 조금 더 가중치 줘서 하고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 RMS 플랍하고 모멘텀의 장점을 결합해서 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의 결과를 인계치와 비교해서 출력층 혹은 응입층으로 전달할 가능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요 미분 가능한을 꼭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은닉층으로 보낼지 활성화를 시킬지 안 할지 하는 거고, 종류는 이제 은닉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와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있어요. 그 필요성이 조금 다른데 은닉층은 활성화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일이고, 그리고 선형 변환 너무 길어지다 보면 비선형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깊은 은닉층을 생성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시그모이드, 렐루, 탄, 리키 렐루가 있습니다. 출력층에서는 데이터 형식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걸로 출력을 할지, 그리고 이제 출력 값을 좀 정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시그모이드와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는 결국은 0에서 1의 확률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규화를 시켜서 보여주는. 대부분 요 은닉층에 있는 활성화 함수를 많이 알고 있는데 출력층에서도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비용 함수. 그냥 MA, MSE, RMSE 아시죠?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계산하는 함수고요. 그거에 따라서 얘는 절대값, 얘는 스퀘어, 얘는 이제 루트 스퀘어 해서 이제 그 변동성을 조금 줄이는 거고, 회귀에서는 이 모델을 쓰고 분류 모델에서는 이 엔트로피 모델을 씁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비용 함수와 손실 함수는 조금 다르고요. 비용 함수는 모든 입력 데이터 셋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비용 함수고, 신경망에서 최적의 가중치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손실 함수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근데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동일하게 써도 무방합니다. 근데 비용 함수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실제 손실 함수의 유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오토 ML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소모성 작업, 하이퍼 파라미터 정하는 것도 결국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토 ML이고, 그래서 절차는 학습 데이터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뭐냐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신경망 탐색해서 실제 모델에다가 적용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은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변환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인데, 이게 이제 수치형과 범주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치형은 이제 이상치나 별수치를 처리를 해서 학습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에 이제 있는 문제를 제거를 하고 학습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거고, 범주형 데이터는 원하드 인코딩이랑 레이블 인코딩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제 더미 변수를 처리하는 거고, 범주형 데이터를 데이터로 바꾸고 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전에 변수 전환을 통해서 학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기법으로는 요거 이제 지정하는 방법이고, 표준화하고 정구화하고 로그 변환 통해서 이제 좀 수치를 낮추고 이런 게 있고,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중복되는 특징을 필터링하고 간결한 특징을 집합을 생성하는 기법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 다중공선성에서도 나오는데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이제 뭐 혼합, 그리고 이제 라쏘, 리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진 선택법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선택해 나가면서 항을 만드는 거고, 후진 소급법은 만들어진 거에서 없애가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 추출은 뭐 기존 특징들에서 새롭게 뽑아내는 거고, 선형, 비선형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결국은 그거거든요. 차원 축소를 통해서 저차원 특징을 추출하는 것인데, 그 차원 축소의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원 축소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면 선형에는 이런 방법, 비선형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류 역전파는 뭐 많이 아시죠? 그 팝세트롬 모델에서 이제 가중치 갱신해서 오류 최소화하기 위해서
블록으로 다시 전파하는 거고요. 그 동작하는 과정에서는 체인룰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출력값을 계산을 해서 손실함수를 계산을 하고 체인룰을 해서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다시 이제 역전파하고 그런 거고, 인공지능 테스트 커버리지, 이건 아까 앞서 나왔던 거랑 좀 얼추 비슷한데요. 얼추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데, 인공지능 테스트 시에는 이런 커버리지를 커버해야 된다라는 거고, 일반 테스트 지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커버리지, 레인 커버리지 이런 거 사용한다. 그리고 인공지능망 테스트할 때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야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25059라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어디서 지나가다가 봐서 아무래도 요즘 인공지능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이 많이 나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델 최적화 방안인데요. 모델을 자꾸 이제 만들다 보니까 계속 커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 이거를 좀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경량화해야 되는데, 경량화할 때는 알고리즘을 먼저 경량화를 하고요. 그래서 모델을 압축하는 양자와 가중치 가중치기 공유하는 게 있고, 지식 중류는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는 모델인데요. 티처 모델의 분류 결과를 스튜던트 모델의 분류 결과와 비교 학습시켜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결과를 비교를 해가면서 빨리 학습을 하게끔 하는 거고,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있습니다. 그다음 모델 구조 경량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최적화 방안에는 이제 전이학습이 있는데, 지식 중류와 비슷한데 기존의 모델을 다른 아니, 기존의 학습 모델과 비슷한 유형의 다른 모델로 학습 결과를 옮겨서 훈련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어, 개념도로 그리면 이렇게 레이어가 있으면 요만큼 레이어를 떼가서 여기서 그냥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전이학습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식 중류를 말씀드리면, 지식 중류는 티처 모델이 학습한 결과가 있는데 스튜던트가 학습을 해서 요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괜찮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선 답이 없었는데 기존의 모델과 분류 결과와 비교시켜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거를 이제 얘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와 비교를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티처 스튜던트 모델이고, 전이학습은 얘를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네, 유사한 도메인의 거니까 여기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써도 되겠구나 하고 얘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전이학습. 티처는 말 그대로 티처하고 스튜던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맞다고 보고 스튜던트가 이거와 비교를 하면서 학습을 해가. 연합학습은 보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 학습을 클라이언트 단에서 해서 결과만 취합하는 거고, 이거는 학습 절차. 저는 블로그 생각하면서 블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에서 이제 쭉 뿌리고 로컬 업데이트해서 이제 로컬에서 다 학습한 다음에 결과만 던져서 어그리게이션 합치고 그 다음에 실제 모델에다가 업데이트하는 형태. 비잔티움 에러라 그래서 실제 학습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연합학습의 문제점인데, 플스 골드라고 해서 실제 얘가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얘는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이제 판단을 하면 그 에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 금융 가이드라인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거를 쓰는 거는. 연합학습은 뭐 요즘은 단독으로 나올까 싶긴 한데, 그래도 알고 가시면 좋고, 요 학습 절차 딱 4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에서도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데이터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학습을 해서 결과만 받는다. 그다음 컨텍스트 러닝.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입력 데이터 맥락을 파악하여 새로운 작업 수행하도록 학습시키는 기법이에요. 입력 데이터의 맥락을 파악해서 한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프롬프트를 강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따 나오는 라그까지도 결국은 프롬프트를 강화시키는 거고 제로샷 러닝, 원샷 러닝, 퓨샷 러닝은 뭐 다 아시죠? 한 번도 안 해본 거, 한 번 한 거, 뭐 한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질의하는 거마다 토큰마다 결국은 다 돈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할 때 많은 정보를 줘서 한꺼번에 하자예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저는 파리에 놀러 가고 싶어서 파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챗GPT한테 파리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는데 얘는 날아다니는 파리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죠. 그게 아니고 도시 파리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답변이 오겠죠. 그러면 두 번 간 거예요. 그럼 두 번은 결국은 돈이 두 번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파리에 대해서 알려줘가 아니고 얘를 강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도시 파리에 알려줘라고 해서 질문을 강화시켜서 주는 거고 아니면 제가 또 이제 후속 질문이 더 있으면 그거를 더 입력시켜서 프롬프트를 강화해서 가는 게 이제 컨텍스트 러닝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리고 라그 또한 마찬가지인 게 질문하기 전에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정보들을 끌어와서 얘를 같이 합성시켜서 프롬프트를 증강시키는 거거든요. 걔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정확도도 높이지만 질의 횟수를 줄여서 돈도 아끼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프롬프트가 강조되는 것이고 프롬프트에 대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요즘 프롬프트 디자이너도 있어요.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전에 네이버에 질의하고 구글에 질의하는 걸 챗GPT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엔지니어고 개발자시니까 아시지만 구글링도 능력이잖아요. 근데 구글링은 돈이 안 들었고 GPT한테는 물어보는 건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잘해야 된다. 결국은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콘텍스트 러닝입니다. 여기서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생성하게끔 그래서 쭉 막 있는데 별거 없어요.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아웃풋 인디케이터 어떻게 만들지 주는 거예요. 저는 물어볼 때 그러거든요. A와 B를 표로 비교해줘. 그래서 표로 만들어지게끔. 이런 게 이제 그 결과물을 지시하게끔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다 프롬프트에 적는 게 모든 게 다 기술입니다. SLLM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의 LLM에서 파라미터 개수를 줄여서 파인 튜닝 통해서 정확도 높이는 맞춤 언어 모델이고요. LLM에 비해서 파라미터를 줄인 대신에 특정 분야에 더 특화되게 만든 모델입니다. PEFT는 파인 튜닝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슈퍼 ICL이라 그래서 외부 정보 통한 ICL 강화. 결국 이 중에 하나가 라그예요. 외부 정보에다가 외부 정보 갖고 와서 컨텍스트를 강화하자. 이게 슈퍼 ICL입니다. 이제 유사도입니다. 유사도는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답변 예측 시에 변수값 사항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기반으로는 맨해튼 거리, 유클리디언, 마할라, 노비스, 민스코프, 해밍 거리 이렇게 있고 유사도는 자카드, 코사인, 상관계수는 피어슨, 스피어만, 실루엣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기지도 학습에서 쓸 때 하는 건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결국은 답이 없는 데이터를 군집을 시켜야 되는데 거리 기반으로 어떤 점을 하나 찍고 얘랑 가까운 애들을 찾기 위한 그 거리 기반으로 있고
유사도라고 해서 얘하고 비슷한 것 같아라고 해서 이렇게 묶는 게 있고, 코사인 유사도는 이제 벡터 간의 유사도를 찾는 거고, 얘는 이제 상관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실루엣 계수는 군집 평가할 때 많이 해요. 그래서 군집 내가 얼만큼 잘 이렇게 군집화되었는지, 그리고 군집과 군집 사이가 얼마나 멀리 돼서 얼마나 멀리 되었는지 해서 이제 군집화의 뭐라 그러죠?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같은 군집 내의 데이터가 얼마나 가깝게 군집화되었고 다른 군집하고는 얼마나 멀리 분포가 되어 있는지. 왜냐면은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사실 좋은 군집은 아니잖아요. 물론 데이터 분포에 따라 다르지만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어야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KL 다이버전스는 얘는 이제 손실함수인데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측정하는 비대칭적인 정보 이론 지표예요. 이제 어떤 기준이 분포 P에 대해서 Q의 근사한 정도라고 해서 말은 어려운데, 요거를 적은 이유는 제가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요 3단락을 찾다 보니까 쓸 게 없어서 VAE에서 변형 인코더의 3단락으로 얘를 쓰려고 가지고 왔고요. 얘는 얼마나 근사한지 평가하는 손실함수고 변형 인코더에서 손실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정도로 하면서. 네, 그 다음은 모델 학습의 문제점이고요. 다 아시는 기울기 소실, 인닉층으로 오차가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고, 시그모이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깊어서 문제가 생기고, 혹은 학습률 초기 값이 잘못돼서 생기는 거고요. 해결 방안은 이제 뭐 시그모이드 외에 다른 거 사용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건 사비어 초기화라 그래서 표준 편차를 루트 n인 정규 분포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초기 값 자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요 초기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초기 값을 설정을 하면 기울기 소실을 조금 막을 수 있다. 이건 거고요. 편향은 한번 읽어보세요. 오버피팅, 과적합이라고도 하고요. 과대적합이라고도 하고요. 불필요한 특성까지 다 학습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 많이 학습을 시켜서 학습 데이터에서는 거의 100%의 확률을 내는데 거기에만 너무 특화되어 있어서 다른 데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정확도 역설이라 그래서 높은 정밀도를 보이지만 낮은 재현율을 보입니다. 원인은 뭐 차원의 조절 이런 거 쭉 읽어보시고 해결 방안 쭉 보시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드랍아웃. 드랍아웃은 이제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일부 노드를 무작위로 비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노드가 다 연결돼 있으면 얘 없애버리고 얘 없애버리고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애 없애고 해서 학습을 좀 이렇게 과적합되지 않게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합쳐지면서 앙상블의 효과도 난다고는 해요. 드랍아웃 레이트를 설정하는 것은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기 때문에 설정을 해서 일부 노드를 비활성화하고 계속해서 한다. 효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앙상블 효과가 있고 데이터 부족 해결하게 되고 과적합을 해결하게 된다. 차원 축소가 있고, 차원 축소는 아까 요것들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를 해서 과적합을 막을 수 있고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바꾸는 거고, PCA 얘는 꼭 봐주셔야 돼요. 얘는 저는 이제 공복값 변선이라고 했었는데 공분상 계산하고 구유 벡터 구유값 계산하고 변환 행렬 선형 변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다 차원 축소를 해서 하나의 선형 데이터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주성분을 추출한다라는 이론이고요. 얘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꼭 봐주시고요. 커널 기법은 저기 다른 데도 나오는데 PC에서도 커널 기법을 사용해요. 비선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차원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아예 매핑 시켜가지고 선형 관계로 변환하는
커널 기법에는 SVM에서도 아마 쓰일 텐데 이거의 특징은 실제로 이동하지 않고 이동했다고 가정하고 변환을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데이터가 많은 그 리소스가 요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뭐 충분 데이터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언더피팅은 반대입니다. 그냥 반대이고 그냥 그거예요. 데이터가 부족해서 학습을 많이 못해서 성능이 낮은 현상이고 고편은 저분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오버피팅은 저편향 고분산입니다. 클래스 불규정은 학습 다수의 학습 데이터가 소수의 학습 데이터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제 정확도 역설의 원칙인데요. 소수 데이터가 무시가 되고 과적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A라는 데이터가 요만큼이 있는데 B라는 데이터가 요만큼밖에 없어서 이 데이터 때문에 얘가 무시가 된다. 그래서 얘를 올리던가 얘를 낮추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버 샘플링과 언더 샘플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꼭 보셔야 되는 여기에서 제가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하면 예입니다. AI 할루시네이션 데이터 부족 등으로 AI 모델이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이상 현상이고요. 뭐 원인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쪽도 있고 학습 과정도 있고 얘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도 아니고 뭐 원인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찾은 답변은 유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형을 쓰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AI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쓸 게 없더라고요. 원인 쓰면 원인 다음에 뭐 그다음 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철학의 차이인데 AI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결 방안은 그 외라고 봐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3단락으로 빼는 거고 어떤 분들은 원인을 쓰고 2단락 나에다가 해결 방안을 쓰시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유형을 적었고요. 내재적 환각하고 외재적 환각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내부 구조로 인해서 생긴 문제고 얘는 외부 문제로 인해서 생긴 문제다. 그런 거고 해결 방안은 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있고 라그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미 한번 나왔고 외부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검색 증강하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를 증강하는 방식이에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한다는데 실제 외부에 이제 질의하기 전에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을 해와서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고 쭉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호리젠탈은 이제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이고 버티컬은 특정 분야의 특수화된 AI입니다. 그래서 조금 쓰임새가 다르고요. 그래서 호리젠탈은 LLM을 주로 쓰고 특정 분야에 특화시키기 위해 파라미터 줄이고 그 분야에 특화되게 파인 튜닝을 해서 SLLM을 많이 씁니다. 버티컬은. 그다음 여기는 그냥 뭐뭐가 있다만 하고 넘어갈게요. 음성 데이터 쪽에는 RNN, 연속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가 생기면서 LSTM으로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 영상 데이터 쪽은 CNN이 있고 욜로는 한번 보세요. 이제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기술이고 이제 그리드를 나눠서 바운딩 박스로 해서 얘가 뭐예요 이렇게 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바운딩 박스에서 얘가 요 객체 여기가 객체예요. 여기가 객체예요. 이렇게 탐지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얼굴 탐색하는 기술, 뭐 인식 기술하고 유넷이라고 요렇게 학습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수축하고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되고 이렇게 가는 학습 형태를 띈다 그래서 유넷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다음 그래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GNN이 있고
두 개 모델을 합쳐서 RCNN, GCNN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좀 옛날 것들이라서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핫한 생성 모델인데 생성 모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시적 모델과 암시적 모델로 나눌 수 있고 명시적은 확률 분포를 정의해서 생성하는 모델이고 오토 인코더와 변형된 오토 인코더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꼭 한번 보시고 가고요.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썼으면 하는 용어는 매니폴드 러닝이라 그래서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매핑하는 방법을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가 이제 입력 데이터를 최대한 압축시킨 다음에 한 다음에 얘를 복원을 하는 거다 보니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바꿔야 돼요. 그 이제 학습이 매니폴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인코더를 위해서 디코더를 사용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인코더와 디코더가 모두 있는데 얘는 입력 데이터를 최대한 압축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코더가 주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확률 분포를 통해서 유사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목적인 애라서 결국은 디코더가 주인 애라서 디코더가 주고 인코더는 그냥 거둔다.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KL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이게 발산함수라고 할 텐데 이게 이제 여기에 손실함수로 쓰인다. 라고 해서 차별화로 조금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암시적 모델은 확률 분포를 정의하지 않고 샘플링 하는 거예요. 아까 명시적 모델은 확률 분포를 가지고 하는 거고 변형 인코더의 같은 경우에도 잠재 변수랑 그 가우시안 분포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였고 암시적 모델은 그렇지 않고 간이랑 DC간인데 간은 아시다시피 생성자와 판별자의 이제 경쟁 학습을 통해서 기존과 유사한 동일한 것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얘는 모드 콜랩스라고 특정 모드만 반복해서 생성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것만 학습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다가 적지는 못했는데 그얘 함수가 있어요. 생성자 함수, 판별자 함수, 그 공식이 있는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붙으실 수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도 다 적기 때문에 꼭 적어주세요. 딥페이크요. 딥페이크는 네, 요 앞에 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 때문에 적었어요. 결국은 이거를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딥페이크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거 말고 결국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적어주세요. 뭐 윤리 강화, 뭐 윤리 교육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특별한 방안으로 페이크 캐처라고 해서 요거를 좀 잡아내는 기술이랑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이 있고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이미지가 다 분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조가 되면은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원본 데이터에 메타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VM인데요. 이거는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그래서 안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했는데 계속 나왔어요. 이거는 마진 최대화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식별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이고 분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쭉 해서 여기가 서포트 벡터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쭉 뭐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제 분류를 하는 분류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하이퍼플레인, 서포트 벡터, 슬랙 베리어블이 있고 마진이 있는데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이 있습니다. 하드 마진은 완벽하게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닿는 것도 안 된다. 절대 안 닿아야 돼. 무조건 완벽하게 분류해야 돼라고 하는 거고요. 오분류를 허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웃라이어에 민감하고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죠.
불균형에 당연히 취약하고, 근데 소프트 마진은 그래, 어느 정도 넘어오는 것까지는 봐줄게. 그렇게 하면서 분류를 하는 거고, 일부 데이터가 그래도 오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드만 과적합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선택은 요거 보시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시면 되고, 로지스틱 회귀는 뒤에 이제 통계에서 할 거지만 얘는 이제 독립형 변수를 정속형 변수로 바꿔서 요거죠. 요렇게 해서 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여기하고 여기로 분류하는 회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NN은 지도학습이고요. 라벨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는데 세 개를 이제 K가 3이면은 얘하고를 찾아서 내 특성을 보는 거예요. 어디에 속할지. 그래서 홀수계로 찾아요. 내 특성을 찾을 때 짝수계면 동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K를 홀수계로 해서 어느 그룹에 속할지 판단하는 거고, 이거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 평가할 때는 혼동 능력 기반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얘는 저는 참예참, 참참예, 거거예로 했던 것 같아요. 참으로 예측한 것 중에 실제 참인 비율, 참인데 참으로 예측된 비율,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 참으로 예측된 비율, 거짓으로 예측된 비율, 이런 거를 가지고 모델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에컨 스코어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그다음 그 그렸을 때 ROC 커브, AUC 커브, 그리고 손실함수. 아까 말씀드렸던 회기는 이제 MAE, MSE 이런 거고, 분류 모델은 이제 BC, CC, CE 요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되는 겁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은 KNN하고 다르게 얘는 비지독습이에요. 상호 간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끼리 집단화하고 놓는 이제 최소화 기법이고요. 거리를 차이를 최소화하는 기법이고요. 얘는 거리 척도를 결정하고 군집합 절차, 계층형으로 할지 비계층형으로 할지 어떤 걸로 할지 결정하고 군집의 수 어떻게 몇 개를 할지 그다음에 신뢰도 그다음 군집화한 다음에 신뢰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K민즈, 디비스칸. 디비스칸도 옛날 거라고 했는데 시험에 한 2번 나왔고요. 유형으로는 주요는 디비스칸, K민즈가 있습니다. 디비스칸은 뭐냐면 엡실론, 민스 포인트, 코어 포인트, 보더 포인트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특정 어느 지점에 이렇게 딱 찍어놓고 반경을 정해요. 반경을 정하고 민 포인트 이 안에 몇 개 들어오는 것까지 할 것이냐 하면서 얘를 그냥 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리다가 여기가 이제 민 포인트가 뭐냐 3개였다. 그러면 이게 3개가 들어오면은 여기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고 그럼 쭉 돌아다니면서 3개가 하면 또 하나의 그룹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군집합을 하는 게 디비스캔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 포인트가 됐을 때 걔를 군집화한다 해서 밀도 비율로 해서 한다. 그 다음에 K민즈 클러스터링은 그 K개의 군집을 설정해 놓고 그 거기에서 이렇게 군집화하는 거예요. 거리 기반으로. 얘는 라벨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K 값을 지정을 하고 임의의 포인트에다가 중심값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중심값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서 군집화를 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최적화를 해서 최종 군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임의의 그 센트럴 포인트, 센트로이드를 지정을 해서 데이터 그룹핑을 해보고 이게 조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조정이 되면 계속해서 바꾸고 조정이 없을 때 종료를 하게 됩니다. 성능은 얘는 아까 지도학습과 달리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혼동행렬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실루엣 계수 얼마나 잘
내부끼리 응집이 되었는지, 외부와 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다음 던스 인덱스, 엘보우 메소드, WCSS 이런 거를 가지고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그냥 문제에서도 기존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머신러닝 성능 평가라고 나오면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으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다 좋아요. 엄연히 속성이 다르고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 있는 애들은 답을 가지고 제대로 예측을 했는지 보는 운동행렬을 가지고 하는 평가 방법을 쓰는 거고 비지도 학습은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예측하는 걸 쓸 수는 없고 얼마나 잘 분집화가 되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회귀 모델이에요. 회귀 모델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수치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모델이고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결정하는데 이 회귀 계수는 독립 변수의 변화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있는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는 독립 변수고 얘는 종속 변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회귀 계수가 되는 거고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기울기가 이제 되는 거고 절편은 독립 변수가 영향 없이 종속 변수의 평균적인 값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귀 모델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도 나올 거라서 지금 얘기하고 뒤에 스킵을 할게요. 독립 변수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이라 그래서 1차 방정식, 독립 변수가 하나인 거. 다중 회귀 분석이라 그래서 독립 변수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다항함수. 보면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예요. x제곱, x의 k제곱 쭉 해서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게 다중 회귀 분석이고요.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다중 공선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중 공선성이라 하면 이렇게 다항 회귀 분석이 있는데 요 독립 변수 간에 의존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된 모델 일부 독립 변수가 다른 독립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아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없애주는 게 결국은 다중 공성성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다중 공성성이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VIF입니다. 이거는 밑에 나오는 그 R 스퀘어를 값을 가지고 R 스퀘어 제곱 1마이너스 R 스퀘어 제곱의 1의 값이고 이게 10 이상이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하고 30 이상이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쭉 있고요. 다른 건 읽어보시면 되고 전진선택법하고 후진소거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하나씩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이 발생하는지 보고 없으면 그 다음 거 선택하고 해서 가는 거고 후진소거법은 하나씩 없애보는 거예요. 그래서 VIF 개수를 보면서 이제 하는 게 후진소거법입니다. 다중공성성은 네, 132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 통계들은 사실 다 고전 토픽이라서 언제든지 또 다시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종속변수 기준으로 일변량과 다변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속변수가 하나인 게 일변량이고요. 여러 개면은 이제 다변량이고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시가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속변수의 형태 기준에 따라서 선형회귀 모델이냐 로지스틱 회귀이냐 아까 로지스틱 회귀는 이렇게 연속형 변수를 여기냐 하는 범주형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는 게 로지스틱 회귀고 선형 회귀는 선형 종속 변수와 요게 다 선형적으로 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모델이 선형 회귀 모델입니다. 여기 뒤에는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고요. 분산 형태는 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이 위에 얘기를 다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귀 모델을 평가하는 데는 R스퀘어 값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거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회귀 모델의 설명령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독립 변수가 동속 변수의 변동성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오차항이고 뭐고 해서 뭐 요게 뭐고 요게 뭐고 해서 요 토탈이 SSST다 뭐 이런 개념도가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 그린 다음에 얘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VIF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이고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네, 그다음 회귀 모델 다음에 언어 모델인데 트랜스포머. 얘는 나온다 하면서 안 나오는데 결국은 언어 모델의 다 기초는 트랜스포머거든요. 시퀀스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과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자연어 처리 모델이고요. 인코더는 이제 양방 이제 버트에서 사용하는 거고 버트는 양방향 언어 모델이고 디코더만 사용하는 모델은 챗GPT입니다. 요 둘의 차이는 대충 알고 계시죠? 얘는 요게 있을 때 요쪽에서 오고 요쪽에서 해서 유출을 하는 거고 얘는 얘가 있을 때 요 앞에 것만 보면서 유출을 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지금 저만 알아볼 수 있게끔 도식화한 모델인데요. 요 트랜스포머 구성도 꼭 외우셔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출력 단어 예측 시에 연관성 있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고요. 스코어를 계산해서 웨이트 썸을 하고 어텐션 밸류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관련성 있는 거에 집중을 하게끔 하는 게 트랜스포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게 챗GPT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능 평가. 언어 모델 성능 평가할 때는 벤치마크 데이터 셋이라는 거를 써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통된 기준을 통해서 정확도를 평가하는 건데 클루, 뭐 코NL, 글루, 랩리스트, 이미지넷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뭐냐면 얘는 이제 한국어 모델이에요. 한국어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 셋인데 어떤 데서 이제 한국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그렇게 되면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죠. A라는 애도 얘를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뭐 95%가 나왔어. B는 이걸로 했더니 얘는 97%가 나왔어. 해서 이제 그 객관적인 성능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외에서 많이 있다. 글루는 이제 그 해외 언어 모델인 거고 엠리스는 아마 그 저거 글자를 적어 놓은 거를 판별하는 모델의 데이터 셋일 거예요. 뭐고 요거 제일 앞에 마이닝 때 말씀드렸던 블레우 로우지. 그래서 이제 음성 언어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요거를 가지고도 평가를 많이 한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AI라 그래서 AI의 블랙박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판단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설명 가능하게 하는 기법. 요 안에 거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여기저기 많이 키워드로 쓰세요. 아까 AI 윤리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문제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 가능한 AI는 여기저기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디바이 AI는 요즘 이제 휴대폰에서도 AI를 돌리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개념은 다 아실 거고 여기에 좀 특화된 그 키워드를 적어 주셔야 돼요. 휴대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CPU가 아닌 AP를 돌립니다. 휴대폰에 있는 AP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모바일 램이라든지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VA4라고 요거는 하이닉스에서 만든 기술인데 너무 어느 회사에 특화돼 있어서 제가 적으면서도 약간 조금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적층 모바일 이제 램을 만드는데 HBM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TSV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는 모바일 램으로서는 VF5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고민해보고 쓰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추천 알고리즘은 네, 한번 보고 가세요. 협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알고 계시죠? 이제 사용자 기반으로 해서 이 사용자가 먹은 거에 대해서 유사한 거 해주고 이거를 샀더니 그럼 이 유사한 거 또 추천해주고 이런 콘텐츠 넷플릭스에서 많이 하죠. 뭐 스릴러 장르를 많이 봤으면 스릴러를 보내 그런 콘텐츠 추천해주고 그다음에 네, 요 밑에는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옵스는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요거는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좀 애매했는데 어, 다 AI에 관련된 옵스들이라서 적어놨고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요거 프롬프트 기반의 LLM 모델 통하여 각종 코드 검증 후 배포하는 운영 방법론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까 그 기롭스하고 비슷한데 IAC 코드나 이런 것들을 LLM에 물어봐서 이제 프롬프트 통해서 물어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반영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명확한 옵스는 아니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가시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오면은 그냥 적어주세요. 다른 데도 한번 출제가 됐었어서 근데 좀 애매해요. 나머지 것들만 보고 가시면 돼요. FMS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하는 운영 방법론이고 플랫폼은 네 그냥 전에 다른 데서 한번 나와서 이런 게 있다만 제가 한번 써 놓은 거고요. 이제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이런 것들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는데 요것들이 이제 서로 호환되게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ONNX라 그래서 오픈 플랫폼으로 만든 게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오면 사실 거의 다 못 풀거든요. 그래도 고를 게 없으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가 적어주시면 그래도 점수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아까 제가 앞서서 에이전틱 AI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사용자 개입 없이 주기적으로 정보 모으고 스스로 환경 변화 인지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자를 대신해서 작업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순 반사 에이전트, 간단한 조건이나 행동 규칙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이력을 고려를 해서 이전에 했던 거를 고려를 해서 하는 게 모델 기반 반사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목표 기반. 내부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에이전트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표 기반이고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A 방법이 있고 B 방법이 있고 C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학습을 하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찾아가는 게 효용 기반의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I 에이전트고 이게 결국은 아까 활용해서 말씀드렸던 기계 고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더 많은 자율성 가지고 있고 고도화된 것이 에이전틱 AI입니다. 보시면 그 가트너에서 에이전틱 AI를 이번에 발표하긴 했지만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이젠 AI 에이전트의 시대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자율화하는데 이제 있는 것이 AI 에이전트고 그게 조금 더 고도화돼서 자율화하는 게 에이전틱 AI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버린 AI 요거는 아까 소버린 클라우드와 동일한 건데요. 어떤 기술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자국 자체 데이터와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역의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을 반영한 AI 서비스. 처음에 그 챗GPT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제 얘는 이제
영문에 특화돼 있고 영어에 특화돼 있고 한국어에는 조금 좀 하다 보니 우리의 특화된 거를 만들자 하는 개념에서 나온 소버린 AI이고요. 목적은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AI에 종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기술 요소로서는 한국어 말뭉치 코퍼스라 그러거든요. 말뭉치를. 이제 한국어 말뭉치 그리고 한국어 벤치마크 데이터셋 그리고 소버린 클라우드도 결국은 하나의 요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 초거대 AI 도입 절차 요거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것도 가이드라인에 나온 건데 저는 그때 외우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ISP에서 ISP 대가산정 하는 거를 냈었기 때문에 요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봤었거든요. 저는 찝찝해서 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찝찝하시겠죠? 네. 한 4개밖에 되지 않아서 한번 쭉 봐서 적어주세요. 네, AI는 여기까지 하고요. 짧은 거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